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혜은입니다. 오늘은 임지윤 아나운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윤 아나운서 혹시 ASMR이라고 네. 당연히 아시겠죠? 그럼요. 네. 그 청각을 자극해서 이제 감각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건데 저도 자기 전에 이 ASMR 딱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뭐 어떤 소리로 하루에 마무리를 하시는지 뭐 ASMR 뭐 비소리도 있고 왠지 지훈 아나운서랑 잘 어울리는 클래식을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당연히 네. 먹는 거, 특히 치킨. 이 바사삭하는 그 네. 프라이드의 바사삭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면 잠이 아주 잘 오면서 꿀잠 잡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ASMR 하면 뭐니 해도 먹방이에요. 네. 막 치킨 먹는 소리, 라면 후루룩 하는 소리 하면 정말 밤에 견디기가 그쵸. 정말 힘든데 여러분 이 ASMR이요. 단순한 소리를 넘어서 스토리를 입혀서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나 지훈 아나운서 둘이서 뭐 대화를 하면서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 이러한 ASMR 소리가 우리가 파리의 오후 카페를 연상하게 된다는 뭐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해요. 네, 뭐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진짜 이제 듣기만 해도 참 힐링이 되는 네.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ASMR도 있는데 그게 이제 마치 나만을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지금 요즘에 정말 마음 힘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로해주는 소리처럼 느껴서 그렇게 직장인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ASMR 우리 지훈 아나운서가 한번 해주시는 거 어때요? 제가요? 네. 좋아요. ASMR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 다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건가요? 어색하네요. 네, 그러면 저는 네.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매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세요. 스릴러인데요. 하면 안 돼요. 공포 호러 스릴러가 되는 것 야, 같습니다. 안 어울리는 저희가 걸 하면. 하려고 네. 하니까 오프닝부터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ASMR 안 하는 걸로 저희 시식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후 1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지훈 아나운서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주 쓰시는 노란톡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시면요. 활짝 저희 방이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소식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립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방으로 많이 들어오세요. 네. 월요일은 부동산 법률 고민, 화요일은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처 고민, 그리고 수요일은 부동산 풍수 고민, 그리고 원래는 목요일이 세부, 금요일이 경매인데요. 이번 주만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경매 코너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골치 아프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부동산과 관련된 세무에 대한 상담 또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부동산 세무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도 바뀌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좀 어려움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세무 고민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사이다 첫 번째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 임지윤입니다. 저는 지금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괜찮은 부동산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기 위해 이렇게 집 밖으로 막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바로 평일 오후 1시입니다. 앞으로 평일 오후 1시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요모조모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특히 노란톡에 접속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노란톡에서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면 제가 인사도 해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또 답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사이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이야기들 많이 가져가시고요. 평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 잊지 않고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만나요.
네,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부동산 이슈 팩트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회의 2월 대책 뼈대 담긴다. 공급 말고 또 없나라는 건데 역세권, 도심 고밀개발 그리고 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 핵심 방향성이 제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계속해서 또 올해도 역시나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부작용이 많았던 만큼 핀셋 규제, 핀셋 정책이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이제 좀 올해에는 정말 실효성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분양가 더 끌어올린 상한제 정부가 다시 손 볼까 하는 뉴스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반포의 원베일리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면서 파장이 됐어요. 3.3제곱미터당 무려 5,668만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뉴스를 저희가 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힘이 없다. 무섭게 오른 집값이 상한제를 무력화시켰다라는 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주택자들은 정말 반발이 심하고요. 그리고 정비업계도 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부가 무작정 분양가를 좀 규제를 한다라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뉴스 확인해 볼까요? 서울 접근성 그리고 자족 기능이 강화된 3기 신도시 5곳의 매력은 하면서 이제 각각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실거주자분들이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관련된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된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남양주 왕숙은 첨단 산단 또 친환경 주거가 어우러진 경제 중심 도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남 교사는 역사, 문화, 일자리가 함께하는 역사 문화 그리고 자족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될 하남 교산 지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도권 서북부권의 대표적인 일자리 거점 지역이 될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천 대장 역시나 수도권의 서남부 신중심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도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받쳐주는 호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된 곳들이 워낙에 입지는 좋고요. 그리고 여기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서 핵심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만큼 실거주자분들이든 투자자분들이든 지금도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실거주자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청약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새 0.0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국 집값이 규제 뒤에 상승폭이 주춤했던 아파트 매매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건데 규제 무풍지대 강원도까지도 이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역대 최고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규제 지역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후폭풍 부작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탈서울 했던 분들이 다시금 또 서울로 돌아오고 있는 만큼 서울의 아파트 집값 상승률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도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어요.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다들 투자를 하는데 나도 좀 해봐야 될까라는 그냥 좀 무작정적인 투자보다는 여러분들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하면서 똑똑한 부동산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이슈 팩트 시간에 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의 해안을 넓혀드릴 수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 지훈 아나운서가 준비를 해주셨죠? 네, 이 시간 가장 핫한 부동산 이슈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양도세 완화, 해프닝, 안 팔아, 버티기. 입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예요.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계속해서 뉴스에서도 다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해프닝은 무슨 해프닝을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안 팔아도 어저께 저희가 이슈 팩트 시간에 뉴스에서 다뤘던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고요.
버티기도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노란톡 오픈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저희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벨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벨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세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벨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태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4가지 키워드 전해드렸어요. 양도세 완화, 해프닝, 안 팔아, 버티기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살 집이 아니면 팔아라라는 게 정말 올해 정부가 수차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전국의 집값이 정말 전국의 집값이 들썩였고요. 그럴 때마다 뭐 다주택자나 법인 아니면 갭 투자자들을 겨냥을 했습니다. 세금 강화했고요. 전국적으로 규제 지역도 계속해서 선정을 했는데 좀처럼 살지 않는 집, 정말 정부가 잡고 싶어하는 살지 않는 집은 매물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매물들이 많이 팔려야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 다주택자들 혹은 법인 매물이 과연 시장에 나올까라는 게 정말 궁금한 시점이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크게 2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비롯한 대부분 국민들은 작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또는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을 계속 시장에 풀면서 집값이 좀 하락하거나 좀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작년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에 풀리는 매물을 당연히 관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다주택자나 또는 임대사업자 혹은 뭐 법인 관련 매물들이 얼마나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관련된 이런 중과 세금 문제가 이슈인데 이런 물건들이 한꺼번에 사실 쏟아져야 좀 가격이 하락되고 안정세를 잡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냐. 지금
만큼 이미 쏟아졌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또 수요 측면에서도 이제 무주택과 관련된 수요들이 얼마나 대기하고 있느냐도 관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 수요 측면을 대변하는 건 결국 무주택자가 얼마나 있는지, 무주택 가구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수요자들이 현금을 굴릴 수 있는 유동성도 뒷받침돼야 그렇죠. 되는데 이제 대출이 막혀 있고 또 너무나 터무니없는 집값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최근 이런 소문이 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이런 양도세 완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소문이 난 기대감이 좀 돌고 있는데 오늘 저희 핵심 키워드죠. 해프닝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이나 청와대 모두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거나 완화할 경우에 정책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데다가 또 단순히 이런 중과 시점을 유예하는 정도로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한 측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완화를 해야 그래야 다주택자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겠느냐. 다주택자 매물들을 좀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양도세 완화라는 정책일 텐데 일단 정부에서는 아니다 해프닝이다라고 선을 그은 만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올해 주택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수로는 어떤 걸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많겠지만 많죠.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양도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 문제입니다. 네. 이제 강화된 양도세는 이제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다주택자가 받을 압박감이 상당할 건데요. 앞서 보여드린 자료처럼 작년까지만 해도 1년 미만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 40% 선이었다면 올해는 70%까지 어마어마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6월 1일 이전, 특히 이제 부동산 거래가 계약이 되고 완료될 시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2, 3개월 전인 한 3, 4월쯤에 이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매물이 나올 텐데요. 이 3, 4월, 올해 3, 4월의 매매 거래 대비 증여 거래 추이를 살펴보면 좀 시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눈치 싸움 중이고 관망조를 보이고 있고요. 또 네. 국토교통부의 거래량 통계를 좀 볼게요. 제3자와 거래하는 이 매매 거래뿐만 아니라 가족 등 또는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거래를 해주는 증여죠. 이런 증여 거래도 집계를 해봤는데 과거 매매 거래 대비 증여 거래 통계를 살펴보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가 강화될 때마다 이 증여 거래가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자료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코리아 크레딧 뷰로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2030 세대의 다주택자 그리고 그중에 기타 대출 비중은 다른 연령 비중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또 기존의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추이를 봤을 때도 역사적으로 30대의 기타 대출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이 신용대출 금리가 꾸준히 하락한 덕분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30대의 영끌 리스크가 사실 크게 수면 위로 부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작년 이 하반기부터 신용대출 금리가 조금씩 오르더니 2020년 10월에는 결국 3%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지만 추세 전환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을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작년 말 정도에 마통이라고 하는 이 마이너스 통장을 사실 열심히 뚫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금리라든지 유동성을 좀 보유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올해에는 이런 빚의 풍선이 터지느냐. 또 신용대출을 비롯한 이 제2금융권 대출 금리의 상승 속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좀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세제가 워낙에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도 글을 남겨주시네요. 저도 똘똘한 한 채로 하고 싶어도 종부세랑 양도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이렇게 올려주고 계셨거든요.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들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한 이제 고충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댓글 읽어드리면서 함께 소통할 테니까 계속 많은 분들 노란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부동산 사이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세금과 관련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릴 겁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 영상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유익한 영상 준비했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신 후에 저희는 잠시 후에 비대면 소통방통 코너로 돌아올게요. 용인의 새로운 주거 문화가 시작됩니다. 주거 편의성이 높은 초역세권 대단지 아파트. 교통, 주거, 미래의 인프라까지 품은 특별한 아파트가 용인에 들어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부동산은 경기도 용인시 보평역에 위치한 S 리버파크인데요. 사실 요즘 정말 많은 부동산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처인구의 이 집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분양 주택 공급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용인 처인구의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구매력이 있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20, 50대의 인구 비중이 늘고 있는 지역이며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네, 신축 선호도가 높은 처인구에 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점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경기도 용인시 이륜동에 위치하게 되는 대형 아파트 단지로서 지하 2층, 최고 36층 규모 총 21개 동으로 건설될 계획으로 완공 시 총 1963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용 면적 52제곱미터에서 105제곱미터의 중소형의 9가지 타입의 구성으로 선택의 폭도 많이 넓혔습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분양가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주거 문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 남향 위주의 배치로 일조권은 물론 우수한 공간 활용성을 갖춘 특화 설계는 아파트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브랜드 대단지에 편리한 교통까지 이제 거기에다가 생활 인프라까지만 잘 갖춰지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처 대형마트와 처인구청, 용인시 종합운동장 등의 생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서 편리한 주거가 가능하고요. 교육 여건 역시 여러 장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단지에 인접해서 성산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고 반경 3km 이내에 초중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보평역과 광역버스 정류장 이용이 가능하고 용인 IC를 이용해 영동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합니다. 개통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를 통해 광역 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입지 상품성에 편리한 생활 인프라, 거기에다가 미래 가치까지 더한다면 정말 아파트 선택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아파트의 미래 가치는 어떤가요? 용인시 처인구의 2019년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SK 하이닉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지적 고용 인력 1만 7천 명, 간접 고용 효과 인력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지적 수혜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파트 반경 4km 이내에 약 2만 세대 이상 신규 긴급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되고 이와 함께 용인 플랫폼 시티와 GTS 구성역 등 여러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분담금을 책정하고 신뢰받는 대형 건설사와 신탁회사의 책임관리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용인 보평역 S 리버파크는 실수요부터 투자까지 겸비한 매력적인 아파트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뛰어난 교통망과 생활권,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 녹지 환경에 쾌적한 인프라와 대형 개발 호재에 따른 미래 가치까지 품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긍정적인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용인 보평 지역주택조합 영상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요즘 정말 내 집 마련하기 힘들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요즘에 조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영상이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사이다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비대면 소통 방통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부동산 세무와 관련된 궁금증들 오늘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 벌써부터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다주택자가 많은지 몰랐어요. 다주택자분들의 세금과 관련된 고민 많은 분들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전병억 세무사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부담이 더해지잖아요, 세무사님.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더 골치 아프고 더 어렵고 자꾸 세금과 관련된 정책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유능하신 세무사님은 다 아시지만 아유, 이제 가짜이십니다. 요즘에는 세무사분들도 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골치 아파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네. 하시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만큼 근데 이제 우리 세무사분들도 그렇게 골치가 아파서 안 할 거야 하시는데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들어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주고 계시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요. 부동산 세금 정책과 관련돼서는 정말 다 꿰뚫고 계시는 전병억 세무사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질문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다주택자입니다. 네, 다주택자요? 네, 양도세, 역시나 양도세 문제예요.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절세 방안을 물어봤더니요. 인테리어나 수리비용 영수증을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수증 내역이나 이체 내역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면서 뭐 예를 들어 확장 인테리어 등등 구체적인 뭐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또 하는 게 좋으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요즘 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네. 필요경비로 해당되는 부분이 네.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필요경비. 예, 네. 우리 시청자분도 그분 중에 한 분인데요. 네.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비용과 네. 그다음에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정되는 비용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보일러나 네. 이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다. 네. 이거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 됩니다.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보일러. 근데 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습니다. 네. 그럼 수리 비용은 안 되는 안 되죠. 겁니다. 교체 비용은 인정을 해주지만 네, 수리 비용은 맞습니다. 인정해주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 되는 비용들이 소득세법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해서 네. 양도를 했을 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어떤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수리비가 들어갔든 어떤 유지비가 들어갔든 그런 부분들을 잘 모아두시면은 나중에 양도를 했을 때 그걸 양도소득세를 의뢰한 세무사님께 전달을 해드리면은 그분께서 그 안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뭐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네. 어렵고요. 좀 대표적인 거 몇 개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인테리어를 했을 때 창틀, 샤시 네. 또는 방을 만든다거나 이런 어떤 큰 공사 비용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네. 근데 싱크대를 단순히 교체를 한다거나 싱크대만 교체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인테리어를 전체를 하면서 싱크대를 같이 교체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되는 또 거예요?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황까지도 잘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지출이 돼서 이 집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를 한다거나 네. 유용성을 넓힌다거나 네. 이런 비용들은 공제가 되는 거고요. 단순히 유지를 하는 타일 같은 게 깨져서 그 네. 타일을 교체를 보수하는. 했다거나 또는 뭐 누수가 생겨서 그 방수를 했다거나 이런 비용들은 단순 유지 비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그 내역을 모아놨는데 큰 방을 확장하면 안 된대요. 큰 방은 더 이상 확장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작은 방을 확장하는 건 또 괜찮다고 이런 또 세무사님의 좀 꼼꼼한 조언이 있었습니다. 큰 맞나요? 방을
그렇죠. 안방을 더 이상 네네. 확장하기는 어려운 그렇죠, 상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예, 예. 네. 또 그런 게 있군요. 하나 네. 뭐 조민조민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까먹지 않게 매물을 잘 해놓는 것도 네,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일단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네. 그 비용에 관련된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꼭 받아서 첨부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잘 차근차근 모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세금이 절세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절세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재테크잖아요. 재테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다 모아 여러분들 절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러한 팁들은 저희 부동산 사이다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전병억 세무사와 함께 또 이야기 팁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고민 남겨볼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방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화면 아래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보여지는 화면 그리고 남겨주신 고민들 바로 우리 전병억 세무사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입주권 증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관리처분 인가일 후 철거가 완료된 상태로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권리가 1.5억, 피 1억, 이주민은 1억 대출, 그리고 딸과 사위가 부담부 증여를 받아서 공동 명의로 할 계획입니다. 부친은 입주권 12년 전에 7천에 구입을 하셨다고 하네요. 입주권 포함해서 2주택자고요.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하셨습니다. 아, 네. 입주권을 증여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네. 왜죠? 아파트를 증여하면은 네. 아파트 전체 가액이 네. 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가 되는데 네. 이런 입주권을 증여를 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토지 지분에 대한 기준시가, 공시가격에 의해서 아파트가 증여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네. 지금 증여 취득세가 굉장히 조정 지역에서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입주권을 증여할 때는 취득세에 대해서 중과세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입주권 증여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증여세와 물론 이제 부담부 증여가 있으니까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증여세를 먼저 한번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요. 증여세의 평가 기준은 권리가액에 플러스 피 소위 이제 프리미엄이죠. 네. 예, 그거를 합친 가액이 증여 재산가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증여 재산가액은 1억 권리가액 1억 5천에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다고 그랬으니까 2억 5천이 증여재산 평가액입니다. 네. 여기서 이주비 1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대출이고요. 이 대출을 증여받는 사람이 승계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부담부 증여라고 이야기해서 이 1억을 증여재산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2억 5천에서 1억을 공제를 하게 되면은 증여재산가액은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1억 5천을 딸과 사위한테 증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증여 비율을 뭐 그냥 단순하게 50대 50으로 네. 증여를 한다고 보면은 네. 1억 5천에 2분의 1, 50%면은 7,500만 원씩 증여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자녀, 딸은 5천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사위는 1,00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사위도 공제가 됩니다. 네, 사위도 1,00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친족 공제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7,500에서 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니까 2,500이고요. 1억 원 이하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50만 원이 따님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올 거고요. 네. 사위는 7,500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하니까 6,500. 6,500에 1억 원 이하는 10%. 그래서 650만 원이 증여세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즉 이주비 1억 원의 부채를 네. 2억 5천의 재산과 함께 사위와 딸한테 증여를 했기 때문에 네. 1억 원의 부채를 탕감받은 거죠. 네. 네, 증여자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요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질문을 주셨는데 취득가액이 7천만 원. 네. 그렇죠?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2억 5천 상속 재산분의 1억.
그러니까 2억 5천분의 1억이기 때문에 네. 40%에 해당합니다. 네. 취득가액에서. 네. 그러면은 1억에서 7천만 원에 40%면은 7428, 2,800만 원이 네.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 2,800만 원 취득가 1억에서 2,800만 원 빼면은 7,200만 원이 양도 차익이 되고요. 네. 여기에서 250만 원, 장기 보유 공제, 장기 보유 공제가 네. 있는데 지금 몇 년 보유하셨다고 그랬죠?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올려주시진 네. 않았습니다. 네네네. 몇 년 보유했는지는 보유, 모르기 네. 때문에. 근데 2주택이라고 네. 2주택 중에 양도를 했기 때문에 네. 장기 보유 공제는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네. 지역에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 장기 보유 공제도 안 되고 또 중과세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 차익이 지금 7,200만 원에서 공제 250만 원 공제하면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는 원래 15% 세율 구간인 4,800만 원 넘어가니까 24%의 세율 구간입니다. 네. 네, 세율 구간인데 이 세율 구간에 플러스 10% 중과세 10% 더해서 네. 34%의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누진 공제 522만 원 공제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사실 정리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방송을 다시 돌려보시면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네, 네. 되고 어쨌든 이제 입주권을 증여하는 건 상당히 현명한 선택이고 또 네, 부담부 맞습니다. 증여가 있기 때문에 1억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네, 네. 그 외에 사위와 그다음에 딸의 공제 금액에서 중과세 10% 이제 2주택자니까 네. 부과가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실 때 지금 보유하고 계신 그 물건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아닌지까지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훨씬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적용받는 세금 혜택들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부과받는 이제 세금 정책들이 또 많이 좀 달라지게 되니까 좀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는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재개발 빌라에 거주를 하다가요. 지금은 멸실이 되고 입주권 상태입니다. 올해 양도 계획이 있는데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재개발 빌라가 멸실이 되어서 입주권 지금 상태. 입주권 네. 상태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분께서는 다른 주택 소유 여부나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주택 하나라고 보면은 네. 네. 이분께서 이 주택 이 빌라를 네. 취득한 게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을 했다고 하면은 네.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3년 2년 이상 네.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재개발 빌라가 만약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네. 취득을 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거주를 했어야지 또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은 네. 비과세 혜택을 9억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입주권이 다른 어떤 그 시청자분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다른 어떤 사항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상담을 드리기가 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언제고 이 빌라를 언제 취득을 했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주시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한 상담이 되고 세금도 정확하게 좀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개발 빌라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1주택자이신지 다주택자이신지 그리고 2017년 8월 2일까지 8월 3일까 이전에 거주를 하셨다면 2년 거주를 했을 때 비과세가 네. 적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더 자세한 정보 올려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올려주고 계신 고민 계속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올려주세요 했더니 올려주셨어요. 네. 이제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2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입니다. 주택 한 개는 2000년에 취득을 해서 임대를 했고요. 2007년 재건축이 돼서 임대하는 중 2012년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임대하다가 지난해 9월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혹시 거주주택이 아닌 임대하던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절세 혜택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아, 네.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네. 임대를 했다가 네.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네. 그럼 임대 기간이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 기간이 다 끝난 경우에는 이 임대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또 다른 주택이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양도를 했을 때 9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 그렇군요. 기간이 만료가 이제 네, 끝나게 자동- 되면 이제 네네. 주택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하나의 주택이 이제 조정 대상이긴 하지만 어떻게 되냐에 따라 즉 9억까지는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즉 남겨주셨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것은 주택을 내가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택을 2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의 주택을 장기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에 또 다른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임대 등록을 하는 주택이 그 임대 등록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뭐냐면은 작년 2020년 8월 네. 18일까지는 아파트도 다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네. 임대 등록이. 근데 지금은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됩니다. 아, 바뀌었군요. 예. 네. 그리고 모든 주택이 이제는 장기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만약 다른 주택과 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주택을 임대 등록할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아파트든 주택이든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여러분들 올려주신 고민 계속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창 참여 방법 한번 알려주세요.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방 들어오셔서요. 지금은 이제 전병호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 관련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한 조금 좀 상세히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세금에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남겨주신 고민입니다. 2016년 3월에 노원구 아파트를 취득을 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그리고 나서 거기에 3년을 거주를 하셨고요. 2018년 3월에 동대문구 아파트를 취득하셨는데 그때는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해서 전세를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아마 부부이시기 때문에 배우자와 공동 명의인 것 같고요. 2018년 9월에는 성북구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 노원구 아파트는 2021년 3월까지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어떨까요? 네. 날짜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받아 적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부동산 부자이시네요. 네, 2016년 3월에 노원구 네. 아파트를 취득해서 네. 보유하고 거주를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거주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2018년 3월에 동대문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아파트를. 취득을 했습니다. 네. 자, 세를 주고 계시고요. 네. 2016년 취득한 이후에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네. 대체주택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즉, 대체주택이라고 하면은 네.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보유 거주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거주주택, 기존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1차적으로 대체주택의 요건이 해당이 되고요. 네. 요거는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택을 하나 더 취득을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2018년 9월에 네.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자, 이 아파트의 경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 등록을 하신다고 하면은 임대 등록한 주택,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따질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즉 주택으로 안 봅니다.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 등록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 주택을 사업용으로 쓰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거와 이런 거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1년이 지나서 2018년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네. 2016년 3월에 취득하고 거주한 이 네. 거주주택은 2021년, 즉 2018년도부터 3년이 지난 2021년 3월 이전에 네. 양도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음. 이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2018년 9월에 성북구에 그 취득해서 등록한 임대 주택이 네.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또 보셔야 되고요. 네. 그거를 잘 살피시고요. 그리고 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올해 3월까지, 즉 2018년 3월 그 취득일 전까지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양도, 즉 잔금을 치르셔야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들 남겨드리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간단히 볼까요? 반포의 신축 아파트 1주택자입니다. 이번에 세금이 근데 3천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하세요. 와. 열심히 돈 벌어서 대출을 받아서 산 집이고요. 죽을 때까지 살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아이는 없고 지금 신혼부부예요. 도대체 찾아봐도 절세 방법이 없는데 뭐 추천해 주실 다른 방법이라도 혹시라도 있을까 해서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실거주자이신데 하나 있는데 세금이 네, 이렇게 맞습니다. 나오니까. 네. 네. 있을까요? 지금 걱정이 되시는 거는 보유세입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맞아요. 네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됩니다. 네. 개인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반포의 아파트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면 네. 지금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공동 명의로, 즉 증여를 통해 가지고 증여를 통해서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당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물론 1주택이기 때문에 9억까지 공제가 되겠지만 네. 예, 둘로 나누게 되면은 6억이 공제가 돼서 12억. 12억이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6억까지는 네. 우리 배우자한테 증여했을 때 증여세도 없고 아.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그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 취득세율이 12%거든요. 네. 근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또 그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이 질문을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좀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증여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절세를 할 수 있는. 네, 네. 만약에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좋은 정보를 주셨네요. 부부 증여를 통해 비과세를 받으시고 또 부부의 총 6억, 12억의 이제 감면을 받으시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지금 이분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상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데 만약에 진짜 공동 명의가 아닌 상황이시라면 큰 도움 받았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고민 끙끙 앓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부동산 사이다 노란톡 오픈 채팅창 들어오시면 세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상담 심지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병억 세무사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도움 말씀 주신 세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요일에 나와주시죠?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목요일입니다. 뵙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려움 많으시죠? 너무 어려움 가지지 마시고요. 어려운 거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저희 부동산 사이다 오픈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어떠한 고민이든 해결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오픈 채팅창은 24시간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방송 끝났는데 놓친 거 아니야? 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고민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 남겨주신 고민들 계속해서 해결해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신중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